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임신도 못하는 년이 어디서 대문을 두드려. 당장 꺼지거라. 12년간 새벽 시장에서 일하며 남편을 대학 교수로 만든 여자가 시댁 대문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닫힌 문틈 사이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고 남편은 다른 여자와 아이를 안은 채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아빠를 쏙 빼닮았네. 시어머니가 꿀 떨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고 종처럼 부린 며느리를 내쫓고 그 자리에 상간녀를 앉힌 것입니다. 며칠 뒤 시댁을 지탱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버림받은 며느리와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사연을 이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생기시라고 기운 팍팍 보내드릴게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느 여름밤입니다. 진영은 12년 동안 정부치고 살았던 집 대문 밖으로 내던져졌어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진영의 어깨 위로 무거운 빗줄기가 사정없이 내리꽂힙니다. 집안에서는 방금 전까지 시어머니가 지르던 서슬퍼런 고함이 환청처럼 맴돌아요. 진영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하지만 굳게 닫힌 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안에서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음성이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애도 못 낳는 년이 어디서 대문을 두드려. 당장 내 친정으로 가거라. 진영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2년 전 가난한 고학생이었던 남편 광호를 대학 교수로 만들기까지 진영은 못해본 일이 없었어요. 새벽 시장에서 일을 하고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구점 뒤처리까지 도맡으며 살았습니다. 오로지 남편 하나 잘 되는 것만 보고 버틴 세월이었어요. 그런 진영에게 돌아온 건 차가운 빗물을 맞으며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거기 있지요? 제발 문 좀 열어봐요. 여보. 남편 광호를 향해 절규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닫힌 문틈 사이로 아주 가느다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진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갓난아기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응애, 응애. 진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며 12년 내내 구박하던 시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아기 소리가 들리다니요. 뒤이어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진영은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아빠를 쏙 빼닮았네. 어쩜 이리 이쁠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 진영에게 내뱉던 독설과는 딴판이었어요. 꿀이 뚝뚝 떨어지는 자애로운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영은 떨리는 눈으로 담벼락 끝 창문 틈을 보았습니다. 거실 안쪽 남편 광호가 웬 젊은 여자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갓난아기를 가운데 두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아기가 배가 고픈가 봐요. 호호. 젊은 여자의 간드러지는 목소리에 남편 광호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 아빠가 우유 줄게. 조금만 기다려요. 진영은 숨이 막혀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남편은 진영에게 고생 많았다며 친정에 잠시 다녀오라고 했었어요. 그게 다 이 여자를 불러들이기 위한 추악한 연극이었던 겁니다. 진영은 빗속에서 대문을 발로 차며 울부짖었습니다. 서광호, 당신 어떻게 이래? 이 나쁜 사람아. 문 열어. 하지만 거실 안의 세 사람은 마치 밖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광호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는 듯 하더니 이내 차갑게 고개를 돌려 아기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영은 빗물에 젖은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12년의 헌신이 이토록 처참하게 쓰레기통에 처박힐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광호 씨, 당신들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해요. 진영은 악에 받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진영의 슬픔을 집어삼킬 듯 쏟아졌어요. 불이 환하게 켜진 지방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버려진 진영. 그 극명한 대비 속에서 진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절망은 순식간에 시퍼런 분노로 바뀌어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진영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무겁게 달라붙었지만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대신 안에서 들려오는 행복한 웃음소리를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습니다. 12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그 유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영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굳게 닫힌 시댁 건물을 한번 쏘아보고는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빗속에서 쫓겨난 지 꼬박 사흘이 지났습니다. 진영은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억지로 몸을 일으켰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12년 세월을 함께한 남편이 그 자상하던 광호가 정말 자신을 버렸을 리 없다고 믿고 싶었지요. 진영은 떨리는 손으로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배추김치와 시어머니가 즐기던 나물을 통해 정갈하게 담았어요. 어쩌면 그날 밤은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화풀이였을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또 다독였습니다. 시댁 대문 앞에 선 진영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어요. 다행히 도어록 비밀번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선 거실에는 진영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집안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어요. 고소한 전 냄새가 진동했고 거실 한복판에는 커다란 아기 욕조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낯선 젊은 여자가 아기를 가운데 두고 둘러앉아 있었지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남편의 대학 제자이자 가끔 집에도 인사를 오던 지수였습니다. 지수는 진영이 늘 입던 꽃무늬 앞치마를 두른 채 아주 자연스럽게 아기 등을 토닥이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시원해요? 할머니가 물온도 딱 맞춰놨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진영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다정함이 가득했습니다. 남편 광호 역시 싱글벙글 웃으며 아기의 작은 발을 만지고 있었지요. 어머니, 얘 발가락 닮은 것 좀 보세요. 딱 제 어릴 때 모습이라니까요. 그러게 말이다. 어쩜 이렇게 똑 닮았을까? 우리 지수가 큰일했다. 장하다, 장해. 진영은 들고 있던 반찬통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어요. 12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 죄인처럼 살았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의 상처를 알면서도 제자와 살림을 차리고 아이까지 낳아 시댁 안방을 내준 것이지요. 진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즐겁던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한꺼번에 문가에 서 있는 진영에게 꽂혔어요. 시어머니는 반가움은커녕 오물이 들어온 듯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아들 못 낳는 며느리는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라고 했지.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 여자가 누구라고 이 집에 들여앉히신 거예요? 저 아이는 대체 누구고요? 진영의 절규에 지수가 뻔뻔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진영의 앞치마에 묻은 물기를 닦아내며 오히려 안쓰럽다는 듯 생긋 웃어 보였어요. 사모님, 아니 언니라고 불러야 할까요? 교수님 아이예요. 보시다시피 교수님을 꼭 빼닮았죠? 이제 그만 인정하고 가주세요. 아기가 놀라겠어요. 너 이 영악한 것. 내가 감히 내 남편이랑. 진영이 지수에게 달려들려 하자 구석에서 입을 닫고 있던 광호가 거칠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진영의 팔을 거세게 뿌리치며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어요. 12년을 함께 산 남자의 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잔인한 눈동자였습니다. 그만해. 교양 없이 왜 이래? 내가 못하는 걸 지수가 해준 거야. 나도 이제 내 핏줄 보며 살 권리 있어. 그러니까 제발 곱게 물러나줘. 광호 씨, 당신 진심이에요? 우리가 보낸 세월이 얼마인데 나를 이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버린다고요? 세월이 밥 먹여주니? 너 때문에 우리 집안대가 끊길 뻔했어. 어머니 한 맺힌 거 안 보여?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 경비 부르기 전에. 광호는 말을 마치자마자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를 안아 올리며 지수의 어깨를 감싸쥐었어요. 마치 진영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 집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세 사람은 다시 완벽한 가족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보, 서광호, 대답해봐. 진영은 악을 쓰며 남편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건 시어머니의 거친 손길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영의 머리채를 잡다시피 하며 현관으로 밀어냈어요. 바닥에 흩어진 반찬통들이 밟히고 뒤섞여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이 재수없는 년, 우리 귀한 손주 놀라니까 당장 꺼져. 어디서 감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씨도 못 부리는 밭은 갈아엎는 게 당연한 거지.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진영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진영은 숨이 가빠왔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바닥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12년의 헌신, 밤잠 줄여가며 뒷바라지했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화살이 되어 가슴을 찔러댔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진영은 벽을 짚고 비틀거리다 결국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잃어가는 찰나에도 집안에서 들려오던 아기 울음소리와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친정집 안방이었습니다. 땀에 푹 젖은 진영을 발견한 친정엄마가 사색이 되어 진영의 손을 주무르고 있었지요. 진영은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처럼 목을 놓아 울며 그동안 숨겨왔던 시댁의 만행과 남편의 배신을 전부 쏟아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 나 진짜 죽고 싶어. 그 인간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진영의 통곡 소리에 친정엄마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슬픔도 잠시, 친정엄마의 눈빛에는 서늘한 기운이 서리기 시작했어요. 내 자식의 눈에 피눈물을 낸 자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어머니의 단호함이었습니다. 친정집 안방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진영은 엄마의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을 흐느꼈어요. 12년 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았던 서러움이 눈물이 되어 터져나왔습니다. 시댁에서 겪은 모진 수모와 남편의 외도, 그리고 그 집 안방을 차지한 상간녀의 모습까지. 진영의 고백을 듣는 친정엄마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그 인간들 나를 빗속으로 내던지고는 자기들끼리 웃고 있었어. 진영아, 울지 마라. 내가 울면 돌아가신 내 아버지가 가슴을 치실 거야. 친정엄마는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낡은 보자기 속에 겹겹이 쌓인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진영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것은 12년 전 진영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품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한테 신신당부하셨던 거다. 우리 진영이가 정말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 그때 열어보라고 하셨어. 상자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유언장 한 장과 두툼한 등기 권리증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어요. 서류를 확인하던 진영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그곳에는 지금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구점 건물과 남편 광호가 개인 연구실로 쓰고 있는 건물의 주소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 건물이 우리 거였다고요? 그래. 내 아버지가 평생 일궈서 마련하신 거다. 사위놈 기죽을까봐 내가 시댁에서 당당하게 대접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무덤까지 비밀로 가져가려고 하셨지. 친정아버지는 생전에 사위 광호를 끔찍이 아끼셨습니다. 가난한 고학생이었던 광호를 위해 학비를 대주시고 대학 교수가 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돈의 힘을 알면 사람이 변하기 쉽다는 것을요. 그래서 진영의 명의로 건물을 사두되 시댁 식구들이 알지 못하게 관리인을 따로 두어 비밀리에 운영해 오셨던 겁니다. 진영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배려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댁에서 구박받지 않기를 바라며 이 거대한 방패를 준비해 두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 사실도 모른 채 12년 동안 그 건물 주인인 줄도 모르는 시댁 식구들에게 굽실거리며 종살이를 해온 겁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어. 광호 그놈이 너를 정말 사랑한다면 평생 이 서류를 꺼낼 일이 없을 거라고. 하지만 만약에라도 그놈이 너를 배신하면 이 건물이 너를 지켜주는 성벽이 될 거라고 하셨지. 진영은 등기부 등본에 선명하게 찍힌 자신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가 운영하는 가구점 건물이 남의 것인 줄만 알고 매달 꼬박꼬박 임대료를 냈습니다. 남편 역시 학교 밖 연구실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관심조차 없었지요. 그들이 그토록 위세를 떨치며 살 수 있었던 근간이 사실은 진영의 아버지 그리고 진영의 소유였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그 건물주가 까다롭다고 매일 욕을 하셨는데 그게 저였네요. 진영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돌아가시기 전 사위의 손을 잡고 내 딸은 참 인내심이 강하니 잘 지켜달라고 신신당부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 인내심은 복수를 위한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엄마, 저 이제 준비됐어요. 아버지가 왜 저한테 이걸 남기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래, 서두르진 마라. 내가 기다린 시간만큼만 써라. 진영은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 당했던 무시와 멸시, 상간녀를 들여앉히고 자신을 빗속으로 쫓아냈던 그들의 잔인함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남편 광호는 지적인 대학 교수라는 가면을 쓰고 온갖 폼을 다 잡았지만 결국 그가 누리는 모든 공간은 진영의 것이었습니다. 진영은 거울 앞에 서서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눈물 자국은 지우고 대신 차갑고 단단한 눈빛을 채워 넣었습니다. 더 이상 시댁의 눈치를 보던 가엾은 며느리 진영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위선자들의 가면을 벗겨버릴 건물주 진영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진영은 휴대폰을 꺼내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침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리인님. 저 강진영입니다. 네, 이제부터 제가 직접 관리하려고요. 우선 가구점 임대차 계약서랑 연구소 서류 전부 준비해 주세요. 조만간 방문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진영의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12년의 인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자신을 버린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누구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인지 똑똑히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이었지만 진영의 앞날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영은 친정집 자신의 방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서랍은 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서랍 가장 안쪽 잡동사니 서류들 틈에 끼어있던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봉투의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색은 누렇게 변해 있었지요.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내는 진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12년 전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함께 찾아갔던 산부인과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반년도 안 된 신혼부부에게 왜 소식이 없느냐며 매일같이 성화였어요. 진영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광호를 설득해 병원을 찾았었지요.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던 날 광호는 유난히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광호 씨, 결과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무정자증입니다. 자연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의사의 그 한마디는 진영에게도 충격이었지만 광호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진영은 그날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하던 남편의 뒷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광호는 교수로서의 자존심과 남성으로서의 품위가 무너진 것에 대해 죽고 싶을 만큼 수치스러워했어요. 진영은 그런 남편이 불쌍했습니다. 자신이 이 사실을 묻어두지 않으면 남편이 평생 고개를 들고 살지 못할 것 같았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요. 이 결과지는 내가 없애버릴게요. 어머니한테는 그냥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말할게요. 진영아, 정말 고마워. 내가 당신 평생 책임지고 잘할게. 나를 살려준 건 당신이야. 그날 남편은 진영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영을 옥죄는 족쇄가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어디서 애도 못 낳는 씨바지만도 못한 게 들어와서 우리 집안대를 끊느냐며 독설을 내뱉을 때도 진영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명절날 친척들 앞에서 창피를 줄 때도 남편 광호는 슬쩍 고개를 돌려 외면할 뿐이었지요. 진영은 그 침묵이 자신을 향한 미안함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12년 전 무정자증 판정을 받았던 그 남자가 아이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상간녀 지수는 분명히 그 아이가 교수님의 핏줄이라고 말했지요. 진영은 서류상에 적힌 비정상이라는 글자를 손가락으로 꾹 눌렀습니다. 말도 안 돼. 의사가 분명히 가망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저 아이는 대체 누구 아이라는 거야? 진영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12년 전에 진단서가 틀렸을 확률은 지극히 낮았습니다. 남편이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 똑똑하다는 남편이 젊은 상간녀의 간사한 뒷수작에 올려 눈과 귀가 완전히 멀어버린 걸까요? 어쩌면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도 진영을 내쫓기 위한 명분으로 아이를 이용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영은 휴대폰을 들어 대학 동창인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냉정했어요. 나야, 진영이. 부탁 하나만 하자.
사람 하나만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어. 서강우 교수 제자 중에 지수라는 애. 걔 주변 조사 좀 해줘. 특히 최근 1년간 행적 위주로. 전화를 끊은 진영은 다시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12년 동안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뒤집었었던 불임 여성이라는 오명. 그 억울한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영은 이제 더 이상 인내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알량한 자존심. 내가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봐. 진영은 가방에 서류를 챙겨 넣었습니다. 이제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집 거실에서 천사처럼 웃고 있던 아기가 과연 남편의 핏줄인지, 그리고 상간녀 지수가 숨긴 과거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진영은 12년 전 남편이 흘렸던 그 가짜 눈물을 기억하며 차갑게 식은 심장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진영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물주라는 지위와 남편의 치명적인 약점이 담긴 이 서류. 이 두 가지 무기가 진영의 손안에서 서슬 퍼런 칼날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진영의 눈빛에서 더 이상 예전의 망설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서류 뭉치를 챙겨 들고 관리인을 만난 진영은 가장 먼저 시어머니의 가구점과 남편의 연구조 서류를 검토했어요. 12년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호의호식하던 그들의 안방을 하나씩 걷어낼 시간입니다. 진영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퇴거 통보서 위에 도장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브랜드 가구점은 평소처럼 활기가 넘쳤어요. 시어머니는 비싼 모피를 두른 채 손님들에게 아들 자랑, 손주 자랑을 늘어놓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때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가구점 안으로 들어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건물주님의 대리인입니다. 이번 달 말일까지 매장을 비워달라는 통보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여기서 10년을 넘게 장사를 했는데 건물주 얼굴 좀 봅시다. 시어머니는 펄펄 뛰며 당장 건물주를 불러오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같은 시각 대학 교수 광호의 개인 연구실에도 똑같은 통보가 날아들었어요. 광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연구원들 앞에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평소 점잖은 척하던 광호도 사회적 지위의 근간이 되는 연구소가 폐쇄될 위기에 처하자 앞뒤 가릴 처지가 아니었지요. 어머니, 연구소 쪽도 난리가 났어요. 건물주가 바뀌었다는데 얼굴도 안 비추고 무조건 나가라네요. 예, 광호야. 우리 가구점도 마찬가지다. 그 까다로운 전 주인은 죽고 누가 새로 샀다는데 아주 막무가내야. 시댁 식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가구점은 재고 물량만 수억 원대였고 광호의 연구소에는 평생 쌓아온 논문 자료와 데이터가 가득했지요. 결국 두 사람은 관리인을 통해 간신히 건물주와의 면담 약속을 잡아냈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의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어요. 시어머니와 광호는 건물주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온갖 비굴한 표정을 연습하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등받이 의자에 몸을 기대고 앉아있는 한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아이고, 회장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가 무식해서 실수를 했나 본데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시어머니가 특유의 간사한 목소리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광호 역시 옆에서 공손하게 서류 가방을 쥐고 서 있었지요. 회장님, 제 연구소는 국가 프로젝트도 진행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이전을 하면 손실이 막대하니 부디 재고해 주십시오. 그때
앉아있던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차가운 눈매, 그리고 세련된 정장 차림의 진영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광호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져나왔고 시어머니는 뒤로 낮아빠질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진영아, 너, 내가 어떻게 여길? 관리인은 어디 가고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진영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옆에 놓인 등기부 등본을 테이블 가운데로 가볍게 밀어 던졌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크시네요. 여기는 다른 손님들도 있는 곳인데 품위 좀 지키시지요.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야. 내가 건물주라니? 말도 안 돼. 너 그동안 우리 속인 거니? 광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소유주 이름에 적힌 강진영 세 글자가 그의 눈을 찔렀습니다. 그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빗속으로 내쫓았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주인님이었던 겁니다. 진영아, 이건 오해야. 우리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당신이 주인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그랬겠어? 광호 씨, 주인인 줄 알면 안 그러고 만만한 며느리면 빗속에 내던져도 되는 건가요? 당신 논리는 여전히 참 저급하네요. 예, 진영아. 내가 사과하마. 미안하다. 내가 노망이 났었나 봐. 그러니 제발 이 통보서 좀 취소해줘. 우리 가구점 망하면 나 길거리에 나앉아야 해. 시어머니는 방금 전에 기세는 어디 갔는지 진영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진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구박하던 그 손이 이제는 비굴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어머니, 제가 며칠 전 그 빗속에서 문 좀 열어달라고 빌 때 뭐라고 하셨어요? 재수 없는 년이라고 당장 꺼지라고 하셨죠? 그건 내가 화가 나서. 저는 화가 난 게 아니라 이제 제 권리를 찾는 거예요. 내 건물에서 내 허락도 없이 내 앞치마 두르고 잔치 벌이던 그 여자랑 같이 나가세요. 이번 달 말일까지입니다. 진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광호가 다급하게 앞을 가로막았지만 진영의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진영아, 대화로 풀자. 우리 부부잖아. 12년 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래? 부부? 당신 입에서 그 말이 나와요? 제자랑 애 낳고 내 안방까지 내준 당신이? 당신은 이제 교수직 걱정이나 하세요. 당신 연구소뿐만 아니라 당신이 학교에서 누리는 그 알량한 명예들. 내가 하나씩 어떻게 걷어들이는지 보게 될 테니까. 진영은 말을 마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 끝까지 시어머니의 울부짖음과 광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진영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이제 겨우 서막이 올랐을 뿐입니다. 가구점과 연구소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영은 가방 속의 유전자 검사 의뢰서를 만지작거리며 다음 행선지로 향했습니다. 뒤에 남겨진 시댁 식구들의 비명 섞인 통곡 소리가 진영의 귓가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토록 달콤한 것인지 진영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폭우 속에서 흘렸던 눈물은 이제 차가운 복수의 칼날이 되어 그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진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댁 식구들은 아연실색하며 진영의 친정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평소에는 발길조차 하지 않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자신들의 생계와 명예가 진영의 손가락 끝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무릎부터 꿇었고 남편 광호는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진영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진영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그날 밤은 내가 미쳤었나 봐. 너를 빗속에 내보내고 잠 한숨 못 잤단다. 제발 노여움 풀고 건물 계약권은 다시 생각해 주렴. 시어머니의 가식적인 눈물에 진영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 빗속에서 자신을 향해 독서를 내뱉던 그 입술이 이제는 살려달라며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어머니, 제가 애도 못 낳는 재수 없는 년이라면서요? 대를 끊어놓은 원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어머니 가구점 사정을 받으려야 하죠? 아이고,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랬지. 이제 우리 귀한 손주도 생겼으니 너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응?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아이가 이 집안의 구세주라도 되는 양당당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광호 역시 거들었지요. 그래, 진영아. 나도 대학 교수로서 체면이 있지. 연구소가 폐쇄되면 내 인생은 끝이야. 우리 아들 얼굴을 봐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응? 지수도 너한테 사과하겠다고 난리야. 진영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가방에서 낡고 노란 봉투 하나와 빳빳한 새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소리 나게 던졌습니다. 광호 씨, 그리고 어머니, 당신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아들놈 이야기 좀 해볼까요? 먼저 던져진 낡은 서류를 확인한 광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12년 전 그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무정자증 진단서였지요. 에? 이게 왜 내 손에 있어? 분명히 그때 병원에서 당신 자존심 지켜주려고 내가 12년 동안 입 다물고 죄인처럼 살았던 증거예요. 당신 무정자증이잖아. 하늘이 두 쪽 나도 당신 핏줄은 세상에 나올 수 없다고 의사가 그랬어. 안 그래요?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뭐라고? 무정자.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광호가 그럴 리 없어. 저기 저 아이가 광호를 쏙 빼닮았는데. 어머니, 눈을 뜨고 똑똑히 보세요. 여기 이 서류는 엊그제 제가 받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예요. 상간녀가 데려온 그 아이랑 서광호 씨, 친자 일치 확률 0%라고 나옵니다.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당신들끼리 좋다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순간 방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광호는 뒷덜미를 잡으며 주저앉았고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찢어발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럴 리 없어. 지수가 분명히 우리 광호 아이라고 그랬단 말이다. 지수라는 그 여자 광호 씨 말고도 만나는 남자 많더군요. 광호 씨가 교수니까 애 아빠로 낙점해서 이 집에 들어앉은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그 손주가 사실은 이름도 모르는 남의 자식이라고요. 이때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밖에서 몰래 듣고 있던 지수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뻔뻔하게 얼굴을 치켜들며 소리쳤습니다. 사모님, 이게 다 조작된 거 아니에요? 교수님, 저 믿으시죠? 저 여자가 지금 우리 사이 갈라놓으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영은 비웃으며 지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고는 지수의 휴대폰을 뺏어 들듯 하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너 내 남친이랑 주고받은 문자 다 알고 있어. 교수 멍청이가 자기 애인 줄 알고 집까지 내줬다며 비웃던 그 문자들, 지금 여기서 광호 씨한테 다 보여줄까? 아니면 학교 게시판에 올릴까? 지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광호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그게 아니라요. 광호는 배신감과 수치심에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12년을 함께한 조강지처를 버리고 선택한 결과가 고작 남의 아이를 키우는
바보 노릇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속여? 내 어머니를 속이고 우리 집안을 농락해. 아이고, 내 팔자야. 남의 자식한테 지극정성으로 미역국을 끓여 바치고.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시어머니는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영의 눈에는 그 모습이 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상황 파악이 좀 되시나 봐요? 어머니, 그 아이랑 저 여자 데리고 당장 제 집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광호 씨, 당신은 내일 학교 징계위원회 준비나 해요. 제자와의 불륜도 모자라 남의 아이를 호적에 올리려 한 도덕적 결함. 대학 교수로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진영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내가 지수 전현 당장 내쫓을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광호가 진영의 발목을 붙잡으며 애걸복걸했습니다. 하지만 진영은 단호하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시 시작? 아니요. 우리는 며칠 전 그 비 오던 밤에 이미 끝났어요. 당신들이 내친 건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당신들의 유일한 구명줄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진영은 소란스러운 세 사람을 뒤로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안에서는 광호가 지수의 뺨을 때리는 소리와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비명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진영을 숨막히게 했던 그 가짜 행복의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진영은 마당으로 나와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체증이 씻은 듯이 내려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들이 쌓아 올린 가짜 명예를 하나씩 무너뜨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인과응보의 시간이 서서히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진영은 이제 마지막 숨통을 조이기 위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안에서의 싸움은 시작에 불과했지요. 남편 광호가 그토록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대학 교수라는 사회적 가면을 완전히 벗겨낼 차례였습니다. 진영은 단정한 차림으로 남편이 재직 중인 대학교 총장실을 찾았습니다. 12년 전 친정아버지는 사위의 앞날을 위해 익명으로 거액의 대학 발전기금을 내놓으셨고 그 덕에 광호는 학교 내에서 입지가 탄탄했습니다. 총장실 문이 열리고 진영은 차분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총장님, 오래전 저희 아버님께서 기부하신 장학기금과 강의실 명명권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서교수 사모님 아니십니까? 갑자기 기금 철회라니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부도덕한 교수의 뒷바라지를 위해 쓰이던 돈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불륜, 그리고 가짜 아이까지 내세워 가정을 파탄낸 인물에게 저희 아버님의 고귀한 뜻이 더럽혀지는 걸 원치 않아요. 오늘부로 모든 기금을 철회하고 아버지 성함이 붙은 강의실 이름도 내리겠습니다. 진영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습니다. 총장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이미 진영의 손에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서류가 들려 있었지요. 이 소식은 순식간에 학계 전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적인 대학 교수인 줄만 알았던 광호의 추악한 사생활이 대자보와 커뮤니티를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광호는 연구실에서 짐을 싸라는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에 있었습니다. 그때 진영이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진영아, 너 정말 이럴 거야? 총장님한테 기금 철회까지 했다며. 나보고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야? 광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진영에게 소리쳤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의 그림자처럼 살던 아내가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명예를 앗아간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지요. 어떻게 살긴요?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두며 살아야죠. 당신 연구소 임대 계약도 끝났으니 내일 아침까지 이 방 비우세요. 책 한 권,
종이 한 장도 내 건물에 남겨두지 마세요. 제발. 진영아, 나 교수직 잘리면 끝이야. 우리 12년 세월 봐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그 상간녀랑 아이 다 정리했다니까. 광호는 무릎을 굽히며 진영의 구두 끝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영은 차갑게 발을 뗐습니다. 정리요? 당신이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양심이에요. 당신이 누리던 그 지위, 사실 우리 아버지가 사준 거라는 거 이제야 실감이 나요? 한편 시어머니의 가구점 앞에도 빨간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임대료 체납은 물론이고 건물 주인 진영이 정당한 사유로 퇴거를 명령하자 법 집행관들이 들이닥친 것이지요. 시어머니는 매장 바닥에 주저앉아 집기들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어떤 가게인데? 내가 평생 공들인 내 목숨 같은 가게라고. 이 독한 년 내가 사람이냐? 시어머니는 마침 매장에 도착한 진영을 향해 삿대질하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영 곁을 지키던 건장한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혀 바닥을 굴렀지요. 어머니, 제 건물에서 제 물건처럼 살 때는 좋으셨죠? 공짜로 호의호식하며 며느리 종 부리듯 하더니 이제 본인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광호를 망쳐놨어. 우리 아들 교수 자리 어쩔 거야. 이 망하려나. 광호 씨를 망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의 그 뒤틀린 욕심이에요. 씨도 못 부리는 아들 감싸느라 남의 자식 데려온 상간녀를 안방에 들인 건 어머니잖아요. 그 대가 톡톡히 치르세요. 진영은 시어머니가 길바닥으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화려했던 모피 코트는 흙먼지에 더러워졌고 명품 가방은 길가에 나뒹굴었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을 옥죄던 시댁의 권위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광호 역시 학교 게시판에 대자보가 붙고 학생들의 사퇴 요구가 빗발치자 결국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사회적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던 그에게 교수직 박탈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지요. 그는 술에 취해 진영을 찾아와 문을 두드렸지만 진영은 더 이상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진영아, 내가 잘못했어. 문 좀 열어봐. 나 지금 갈 데가 없어. 빗속에서 울부짖는 광호의 목소리는 며칠 전 진영이 냈던 절규와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영은 창밖을 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닫았던 그 대문, 이제 내가 닫아줄게요. 평생 그 빗속에서 반성하며 사세요. 진영은 이제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마지막 도장을 찍을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명예도 시어머니의 재산도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가짜 혈연의 환상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진영은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12년의 묵은 체증이 완전히 씻겨 내려간 어느 때보다 맑은 얼굴이었습니다. 진영의 복수는 이제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추락한 그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후회뿐이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서늘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광호는 학교에서 파면되었고 시어머니의 가구점은 형체도 없이 짐들이 빠져나갔어요. 남의 자식을 제 자식이냥 속여 집안을 차지하려던 지수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텅 빈 껍데기뿐인 남편과 시어머니뿐이었지요. 진영은 차분하게 짐을 정리해 친정집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때 초췌한 몰골의 광호와 시어머니가 대문 앞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으름장을 놓는 목소리가 아니라 살려달라는 애처로운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진영은 천천히 대문을 열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진영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연구실도 뺏기고 통장도 다 압류됐어. 광호는 무릎을 꿇고 진영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지적인 교수의 위엄은 온데간데였고 눈물 콧물이 범벅된 얼굴은 추하기 짝이 없었지요. 그 뒤에서 시어머니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진영아, 내가 노망이 나서 우리 복덩이 며느리를 몰라봤구나.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아들 한 번만 다시 걷어주면 안 되겠니? 진영은 자신을 붙잡은 광호의 손을 가볍게 털어냈습니다. 12년 동안 이 손이 자신을 따뜻하게 지켜줄 유일한 손길이라고 믿었던 세월이 허망하게 느껴졌어요. 광호 씨, 그리고 어머니, 저 붙잡지 마세요. 며칠 전 그 비 오던 밤 당신들이 제 손을 놓은 순간 우리 인연은 거기서 완전히 끝났으니까요. 진영은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를 꺼내 광호의 가슴에 안겨주었습니다. 이미 진영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자존심과 명예, 이제는 당신 발밑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처럼 사라졌어요. 이 서류에 도장 찍어서 보내세요. 안 그러면 소송으로 갈 텐데 당신은 이제 변호사비 낼 돈도 없잖아요. 진영아, 어떻게 사람이 이래? 12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나를 길바닥으로 내몰아. 광호의 절규에 진영은 처음으로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서늘하고도 슬픈 웃음이었지요. 길바닥이요? 당신들이 나를 빗속으로 내던졌을 때 나는 이미 죽었다 살아났어요. 당신은 지금 억울해할 자격조차 없어. 당신이 믿었던 그 여자랑 그 아이 찾아서 떠나세요. 아, 그 아이는 당신 핏줄도 아니라고 했죠? 진영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는 12년 묵은 체증을 한순간에 씻어주는 신호탄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한참 동안 시어머니의 통곡과 광호의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진영의 귀에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 소리처럼 들릴 뿐이었지요. 몇 달 뒤 진영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건물관리 대표로서 당당히 섰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물을 꼼꼼히 관리하며 성실한 임차인들에게는 임대료를 낮춰주는 선한 건물주로 소문이 났지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아도 진영의 얼굴에서는 스스로를 책임지는 자의 여유와 빛이 났습니다. 햇살 좋은 오후 진영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꽃 한 송이를 내려놓으며 진영은 나지막이 의졸였어요. 아버지, 저 이제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인내심 있게 버텼고 제자리를 찾았어요. 이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려고요. 진영은 산을 내려오며 멀리 보이는 도시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비 오던 밤의 상처는 이제 흉터조차 남지 않을 만큼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가짜 행복은 금방 무너지지만 스스로 일궈낸 행복은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이지요. 진영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일터로 향했습니다.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맞이하기 위해 건물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쏟아지는 햇살이 진영의 어깨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진영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찬란한 빛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좌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터널 끝에는 반드시 환한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버린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는 그들이 없어도 내가 보란 듯이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사연의 진영처럼 여러분도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며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실 거죠? 감사합니다.